이런 쓰레기 같은 년이 감히 우리 집 며느리 노릇을 해. 토요일 오전 서울 외곽의 번화한 재래시장. 사람들로 북적이는 가운데 한 여인이 길 한복판에서 젊은 여자의 치마자락을 거칠게 찢으며 소리쳤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 여인은 지역에서 유명한 금은방 사장 배정희였고 찢긴 치마를 움켜쥐고 서 있던 여자는 그녀의 며느리 하윤정이었다. 모욕감 수치심 굴욕. 순간 윤정의 얼굴은 붉게 물들었다가 창백하게 질렸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군 그녀에게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고 또 안타까웠다. 하지만 일주일 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다. 그 오만했던 배정희 여사가 바로 그 자리, 그 시장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고 윤정 앞에 사죄하게 된 것이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소박한 외모의 며느리는 대체 누구이며 어떻게 세상의 시선을 뒤집을 수 있었을까? 하윤정은 전라도 순창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그녀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병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나무를 팔며 생계를 이어갔다. 집안은 가난했지만 윤정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전산회계 자격증을 따고 읍내 슈퍼마켓에서 격리 일을 하며 어머니의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갔다. 30이 넘은 또래 친구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도시에서 살아갈 때 윤정은 여전히 매일 새벽 어머니의 좌판을 준비하며 시장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정의 인생을 뒤바꿀 만남이 찾아왔다. 서울에서 자선봉사를 하러 내려온 청년 사업가 강민재가 그녀의 삶에 들어온 것이다. 민재는 서울 강남에서 금은방 체인을 운영하는 집안의 외아들이자 자수성가한 IT 스타트업 대표로도 유명했다. 키 크고 잘생긴 데다 말투까지 젠틀했던 그는 시장 골목에서 김밥을 사러 왔다가 윤정을 처음 만났다. 처음에는 그저 인사만 나누었지만 몇백 번의 봉사활동을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민재는 윤정의 소탈한 성격과 삶의 태도에 점점 더 끌렸다. 나는 배경보다 사람을 본다고 말하는 민재는 서울로 돌아간 이후에도 윤정에게 꾸준히 연락하며 그녀의 삶에 진심으로 다가왔다. 그는 직접 시골집에 내려와 윤정의 어머니와 함께 김장을 담그기도 했고 명절엔 조용히 인사만 드리러 오기도 했다. 그런 민재의 진심에 윤정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환경에 비해 너무나도 대단한 민재가 믿기지 않았지만 그가 건넨 말 한마디에 결심했다.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널 믿어. 나랑 같이 살자. 그렇게 윤정은 서울로 올라와 민재와 검소하지만 정성 가득한 혼례식을 올렸다. 주변 친지들의 축복 속에 두 사람은 서울 근교의 한 대저택으로 신혼 살림을 시작했다. 그러나 행복은 길지 않았다. 집안 어른 특히 시어머니 배정희 여사의 반대는 상상을 초월했다. 윤정이 시댁 문턱을 처음 넘던 날 정희 여사는 찬바람 같은 눈길로 윤정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어디서 이런 촌티나는 여자를 며느리 삼았대. 생김새도 시원찮고 애는 제대로 낳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 말에 윤정은 말없이 웃었고 곁에 있던 어머니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민재는 소곤소곤 말했다. 우리 엄마 말투가 원래 좀 그래. 신경 쓰지 마. 그러나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결혼식을 올리고 난 뒤
하윤정은 서울 외곽의 고급 주택가 양야평에 한 3층짜리 단독주택으로 이사했다. 그곳은 강민재의 부모가 운영하는 금강당 보석, 체인의 본가였고 동네에서도 꽤 유명한 집이었다. 외관은 깔끔하고 단정했으며 마당엔 수입 대형차가 여러 주차돼 있었다. 하지만 겉보기의 번지르르함과 달리 윤정이 발을 디딘 그 집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공간이었다. 매일 아침 5시면 일어나야 했고 거실과 주방 청소 시어머니의 아침 식사 준비까지 도맡았다. 아랫사람처럼 조용히 움직여야 했고 일거수일투족이 감시의 대상이었다. 특히 시어머니 배정희 여사는 윤정이 뭘 하든 트집을 잡았다. 손님이 오는 날이면 윤정은 거실에도 못 앉고 주방에서 혼자 식사했다. 네가 저리 앉아있으면 체면이 서겠니 나가서 부엌일이나 해. 민재가 그 장면을 보며 말리긴 했지만 언제나 입버릇처럼 엄마 성격 원래 좀 세니까 참고 이해해줘 라고 했다. 윤정은 그 말이 점점 공허하게 들렸다. 참고 또 참으면 사랑받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점점 더 숨막혀왔다. 하루는 윤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순창 내려가도 될까요? 엄마가 요즘 허리가 안 좋으시대요. 배정희 여사는 고개를 돌린 채 비웃듯 말했다. 무슨 핑계야. 애 낳을 궁리나 하지. 시집 왔으면 여기서 살림 잘하는 게 우선이지. 시골집이 그렇게 그리우면 거기로 다시 돌아가든가. 윤정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어머니에게 전화해 이번엔 못 내려갈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숨소리와 함께 작게 흘러나온 괜찮다는 말에 윤정은 소리 없이 울었다. 그녀의 방 한쪽 서랍에는 배정희 여사가 사온 고급 영양제가 쌓여 있었다. 이거 먹고 몸부터 만들어놔. 우리 집은 아들 하나는 있어야 해 라는 말과 함께 그 순간 윤정은 깨달았다. 이 집에서 그녀는 아내도 딸도 한 사람의 존재도 아닌 출산을 위한 도구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집안일은 점점 늘었고 감시도 더 집요해졌다. 주방 타일 하나에 얼룩도 용납되지 않았고 거실 먼지 하나에도 호통이 날라왔다. 윤정이 나물 무침을 할 때마다 어디서 그렇게 거칠게 무치니 촌티나게 라는 비난이 이어졌고 시장에서 장을 볼 때마다 시어머니가 따라와 감시했다. 너 내 친정 엄마 가게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마라. 창피하게. 민재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단단히 윤정 편을 들어주지 못했다. 그저 엄마가 요즘 예민하셔서 라는 말로 상황을 넘겼다. 윤정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결혼이 이렇게 외로울 수도 있구나. 밤마다 침대에 누워 조용히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민재는 등을 돌린 채 이미 잠들었거나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윤정은 가끔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 그러면 민재는 가볍게 등을 토닥이며 대답했다. 다들 처음엔 그래. 조금만 참아봐. 엄마는 원래 말이 좀 세서 그래. 그 대답에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자신은 그저 참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회의감이 그녀를 감쌌다. 그 즈음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여자 알지? 금강당 사장 며느리라면서 하루 종일 머리도 못 들고 다니더라. 딱 봐도 눈치 보며 사는 게 보이지. 돈 많은 집에 시집 가도 저렇게 사는 건 불쌍하지. 그 말들이 윤정의 귀에 들리지 않는 척 흘러갔지만 가슴 속엔 날카롭게 박혔다. 그 집에서 윤정은 이름도 감정도 없이 살아가는 그냥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진짜 악몽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리고 며칠 뒤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그 재래시장에서 벌어진 일 하나가 윤정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게 되리라는 것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중앙시장은 평일임에도 북적였다. 추석을 일주일 앞둔 날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가득했고 하윤정의 어머니 박명숙 씨는 평소보다 이른 새벽부터 준비한 직접 만든 송편과 찹쌀떡 약과를 진열해 놓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한두 시간만이라도 쉬세요. 그날 아침 윤정은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말도 없이 집을 나섰다. 남편 강민재는 어젯밤과 마찬가지로 늦게까지 휴대폰만 들여다보다 잠들었고 그녀는 더 이상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윤정은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묶고 지하철 2번을 갈아타고 시장으로 향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마스크를 꼈지만 몇몇 상인은 그녀를 바로 알아보았다. 금강당 사장 며느리 아니야. 어머 정말이네. 여긴 왜? 윤정은 민망한 듯 고개를 숙이며 어머니 옆에 앉아 송편을 정리했다. 엄마 조금만 앉아 계세요. 허리 더 안 좋아지면 어쩌려고요. 그래도 내 시댁 알면 난리 날 텐데. 박명숙 씨는 불안한 듯 주변을 살폈지만 딸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다. 그날따라 하늘도 맑았고 바람도 잔잔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듯 평화로웠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 가지 않았다. 시장 입구에서 고급 외제차 한 대가 정차하고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다. 은빛 머리를 단정히 올린 배정희 여사가 나타난 것이다. 그녀는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핸드백을 들고 높은 굽을 신은 채 시장 한복판을 가로질러 걸어왔다. 그리고 하윤정을 보자마자 눈빛이 이글거렸다. 이게 어디서 우리 집 며느리랍시고 이딴 꼴로 팔려 나와 장사를 해. 정희 여사는 단숨에 박명숙의 좌판 앞으로 다가와 윤정을 거칠게 일으켜 세더니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으로 그녀의 어깨를 내리쳤다. 너 같은 게 우리 집 이름에 먹칠을 해 누가 며느리 시켰다고 네 멋대로 이러고 있냐? 박명숙 씨가 급히 달려와 중간에 섰다. 얘가 좀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변명하지 마세요. 집안 교육이 이 정도라니 참 한심하네요. 그리고 다음 순간 모두의 시선을 붙잡은 장면이 벌어졌다. 배정희는 윤정의 원피스 뒷부분을 거칠게 움켜잡더니 확 찢어버렸다. 찢어버려야 정신을 차리지. 이게 어딜 감히. 시장에서 장 보던 사람들이 놀라며 돌아보았고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과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어머 세상에 저 여자 금강당 며느리 맞지? 와 저게 진짜야. 옷을 찢었어. 한복판에서. 윤정은 찢긴 원피스를 손으로 감싸며 얼어붙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아니 배 여사님, 죄송합니다. 박명숙 씨는 딸을 감싸 안으며 울부짖었다.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왜 이러세요? 얘도 사람입니다. 시집 갔다고 얘 이렇게 무시당해도 됩니까? 사람 저런 천한 게. 정희 여사의 말에 시장은 술렁거렸다. 그리고 그 장면은 누군가의 스마트폰으로 고스란히 촬영되어 SNS에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윤정은 그 찢어진 원피스를 품에 안고 침대에 앉았다. 민재는 그런 그녀를 보며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또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또 잘못했어. 윤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을 감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고 단단한 결심이 생겨났다. 이제는 끝이다. 이제 침묵은 끝내야 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일어서는 순간이 된다. 동영상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인터넷을 달궜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치마를 찢다,
종로시장 모욕 사건, 금강당 보석 갑질 논란. 영상 속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지도 않은 채 그대로 떠돌았고 배정희의 날선 목소리와 윤정이 고개를 숙인 모습은 전국의 누리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게 2025년 맞냐고. 진짜 저건 인격 살인이다. 며느리 불쌍해서 눈물 난다. 댓글이 수천 개 쏟아지고 각종 커뮤니티의 영상이 확산되자 금강당 보석의 공식 계정은 비난 댓글로 도배됐다. 고객센터엔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지역 방송국에서도 사건의 당사자 확인 요청이 이어졌다. 그날 밤 윤정은 아무 말 없이 어머니 집으로 향했다. 박명숙 씨는 딸을 품에 안고 말없이 등을 토닥였다. 이제 참지 마라. 네가 뭘 잘못했니? 사람답게 살자. 윤정은 어릴 적 쓰던 방에서 낡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10년 넘게 열어보지 않았던 갈색 서류 가방 하나가 있었다. 손으로 먼지를 털고 조심스럽게 열자 안에는 종이들이 한 장 한 장 비닐에 곱게 쌓여 있었다. 주식 양도 계약서, 주주 명부사업권 이양 확인서? 그 모든 것은 윤정이 20살이 되던 해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 하준호 회장이 남긴 것이다. 그는 국내 수산 유통기업 천군해산의 공동 창립자였고 사망 직전 모든 지분의 40%를 친딸 윤정에게 넘겼다. 그 사실은 철저히 외부로부터 숨겨졌다. 어머니 박명숙 씨는 서울을 떠나 순창으로 내려갔고 윤정은 없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그것이 엄마가 딸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다. 윤정아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도 누군가를 함부로 해선 안 된단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조용히 산 거야. 윤정은 서류들을 조용히 꺼내어 다시 읽었다. 그녀의 눈빛엔 더 이상 눈물도 떨림도 없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숨겨졌던 기업의 핵심 주주였고 서울의 중심에서 다시 일어설 사람이다. 며칠 뒤 서울 강남의 천군해산 본사. 윤정은 차분한 셔츠에 재킷을 걸친 모습으로 로비에 들어섰다. 리셉션 직원은 그녀의 이름을 듣고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다. 하윤정 이사님, 회의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직접 이사회와 전략기획실을 만나 새로운 유통 제휴안을 제안했다. 그 제휴 대상엔 금강당 보석을 포함한 수도권 중소형 유통업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자리에선 아무도 윤정을 며느리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계약을 정리하며 말한다.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거래의 기본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없는 곳은 협력하지 않겠습니다. 이틀 뒤 금강당 보석 내부엔 비상이 걸렸다. 투자자 중 한 명이 전격적으로 자금 회수를 선언했고 은행에서도 대출 연장 심사에 이미지 리스크 항목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통보했다. 손님은 반으로 줄었고 점원 몇몇은 조용히 퇴사했다. 배정희 여사는 처음엔 콧방귀를 뀌며 이 또한 지나간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루 이틀 3일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나빠졌다. 그리고 마침내 금강당의 대표 거래처 중 하나인 천군해산에서 정식 문서가 도착했다. 공급 계약 보류, 해당 파트너산의 윤리적 문제로 인한 잠정 중단 조치. 그 순간 배정희는 처음으로 자신이 상대한 그 며느리가 누구였는지 깨닫는다. 그리고 자신이 찢은 건 치마 한 장이 아니라 상대의 존엄 그리고 스스로의 운명이었다는 걸. 그날 밤 윤정은 어머니 집의 작은 방에서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는 조용히 파일 하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제목은 기억의 조각들. 거기엔 그동안 자신이 겪어온 모욕과 멸시의 흔적들,
녹취 파일, 문자 메시지, CCTV 사진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저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조용히 보냈다. 법무팀 주주 회의실, 그리고 금강당의 주요 거래처. 보복이 아닌 경고였다. 모든 것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하윤정이 본사 회의실에서 제안서를 마지막으로 넘긴 다음 날, 천군해상본부는 금강당 보석과의 거래를 공식 무기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정은 내부 시스템을 통해 일괄 통보됐고, 일부 협력사는 그 문서를 캡처해 유통업계 SNS 커뮤니티에 올렸다. 드디어 끊었네. 솔직히 그 집 이미지 때문에 망설였는데 진작 그랬어야지. 며느리 치마 찢은 집이랑 거래하면 우리도 욕먹어. 한편 금강당 내부는 초비상이었다. 고객은 발길을 끊었고 은행은 대출 상환을 요구하며 신용도 재심사를 통보했다. 투자자들은 회수 일정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점원들은 언제 문 닫을지 모른다는 불안에 휩싸였다. 그날 저녁 배정희 여사는 응접실에서 서류를 쌓아두고 한숨만 쉬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게 다 그 여자 때문이야. 감히.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천군해산에서 온 연락이었다. 다음 주 금요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유통제휴제협의 간담회에 참석하라는 초청장이었다. 그리고 초청 명단에는 분명히 쓰여 있었다. 천군해산 대표 이사 하윤정. 배정희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다. 그녀는 뒤로 주저앉았다. 그 이름이 이젠 며느리가 아닌 대표이사로 적혀 있었다. 그날 밤 윤정은 작은 책상에 앉아 어머니 박명숙 씨와 따뜻한 유자차를 마셨다. 박명숙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겠니? 윤정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 나 복수하는 거 아니야. 다만 누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그 자리에 내가 스스로를 사람으로 세워놓는 거야. 이제서야 내 이름으로 숨쉬는 느낌이 들어. 간담회 당일 배정희 여사는 회색 한복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다. 머리는 정갈이 묶였지만 얼굴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안내를 따라 들어선 회의실 한가운데 눈부신 조명이 쏟아지는 자리엔 윤정이 앉아 있었다. 정희 여사의 눈이 그녀를 마주쳤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이 찢은 치마 자락을 움켜쥐고 울지도 못했던 그 며느리의 모습이 뇌리를 스쳤다. 하지만 지금 그녀 앞에 있는 하윤정은 차분한 셔츠와 네이비 수트를 입고 테이블 너머로 단단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윤정이 먼저 말했다. 전에 소머 준비해서 말했다. 앉으시죠. 오늘은 사업 이야기입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단호했다. 정희 여사는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 앉았다. 윤정은 천천히 문서를 꺼내며 말한다. 천군해사는 금강당과의 유통 파트너십을 원칙적으로 보류했지만 내부 검토를 거쳐 일부 조건 아래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 윤정은 준비해온 종이를 내밀며 말했다. 이 문서에 서명해 주세요. 천군해산 및 모든 협력사 직원, 파트너 가족에게 어떠한 언어적, 정신적 폭력도 가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서명은 대외 공개를 전제로 합니다. 정희 여사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 문서에는 분명히 쓰여 있었다. 향후 갑질 행위 금지, 인격 모독 금지 명예훼손 시 모든 계약 해지. 이건 날 망신 주려고 만든 문서잖아. 윤정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이건 당신이 한때 짓밟았던 사람들에게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나는 오늘도 누구도 찢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어요. 정희 여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서명란 위에서 펜을 쥔 손이 떨렸다. 그러다 결국 눈물을 떨어뜨리며 서명했다. 그녀는 알았다. 그날 시장 한복판에서 찢어버린 건 단지 옷감이 아니었다. 자신이 잃은 건 체면도 사업도 아닌 사람에 대한 존중이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날 호텔 회의실에서의 서명 이후 배정희 여사는 홀로 택시를 타고 돌아갔다. 한마디 말도 없이. 그녀의 얼굴은 마치 수십 년의 세월을 한 번에 늙은 듯 했다. 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할 때조차 목소리가 흔들렸고 손등 위엔 붉게 부은 펜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무거운 몸을 끌고 양평 자택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자 집 안은 고요했다. 늘 그녀의 말소리에 쩔쩔맸던 가사 도우미는 이미 퇴사했고 민재도 며칠째 연락 없이 외박 중이었다. 거실에 들어서자 탁자 위엔 지난주부터 쌓인 청구서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텅 빈 거실 한가운데서 눈물을 흘렸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지만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그 치마를 찢은 순간 그녀는 단지 며느리를 모욕한 게 아니라 자신이 여자로서 견뎌온 세월까지 모욕한 것이었다. 가난했던 친정 멸시받던 시집살이, 아이를 못 낳아 들었던 수치. 정희는 그런 삶을 딛고 이제 나는 남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오만으로 여생을 덮어버렸다. 그리고 그 끝에 찢긴 건 상대가 아닌 자신이었다. 한편 윤정은 조용히 일상을 되찾고 있었다. 강남의 본사 사무실 한켠에 마련된 천군 지원팀에선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이름하여 사람의 자리 캠페인. 유통업계에서의 인격 존중 노동자 인권 감정 노동 보호를 위한 브랜드 이미지 개선 프로젝트였다. 그 중심엔 윤정이 있었다. 그녀는 기획서 첫 장에 이렇게 썼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기록하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는 곧바로 SNS에서 화제를 모았다. 사람의 자리 해시태그는 일주일 만에 수만 건 공유되었고 한때 논란의 중심이었던 그녀는 오히려 존엄과 회복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하루는 한 여성이 조심스레 윤정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저 하윤정 이사님 맞으시죠? 서른 즈음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말끝을 자주 망설였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는 중소유통매장에서 6년째 근무 중인데 최근 매장 대표에게 성희롱성 발언과 과도한 업무를 견디다 못해 병가를 냈다고 했다. 사람들 다 말려요. 그냥 참고 넘기라고.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고. 근데요, 저는 선생님 보고 용기 냈어요. 윤정은 조용히 앉아 그 이야기를 들었다. 한마디도 자르지 않고 눈빛을 마주한 채. 그리고 마지막엔 그녀의 손을 잡아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참고 견딘 게 아니라 살아남은 거예요. 이젠 함께 이겨내요. 그날 이후 청군지원팀은 피해 노동자 지원 파트를 신설했고 그 여성은 고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윤정과 끝까지 함께했다. 사건은 뉴스로까지 보도됐고 사회 전반에 걸쳐 작은 파장이 일었다. 이게 다 하윤정 때문이라더라. 맞아. 그 며느리 사건, 그 여자, 그 사람이 바꿨어. 윤정은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 며느리가 아니라 그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었다. 그녀는 여전히 어머니와 함께 조용한 저녁을 보냈고 시장에서 장을 보며 아이고 이사님이라 인사하는 상인들과 웃으며 대화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어느 날 시장 한복판에 작은 상담 부스가 설치됐다. 천군 사람의 자리 이동센터. 일터에서 존중받지 못한 당신을 위해 그곳에는 상담 전문가와 함께 윤정이 직접 앉아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함께 서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사람은 치마 한 장처럼 찢기기 쉽다. 하지만 그것을 꿰매고 다시 입고 나서는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한겨울 서울 마포구의 한 소극장. 좌석은 하나둘씩 차오르고 있었고 무대 위에 놓인 조명이 차분히 밝았다. 오늘 이곳에선 대한여성노동포럼에서 주최한 토크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었다. 주제는 명확했다. 보이지 않는 폭력, 말하지 않던 사람들. 그날의 특별 초청 연사로 소개된 이는 다름 아닌 하윤정이었다. 사회자는 그녀를 소개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한때 한 시장 한복판에서 한 여성이 모욕을 당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그 장면은 많은 사람을 분노하게 했고 그 여성을 세상의 중심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묻습니다. 그 장면 이전에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무대 중앙 윤정이 걸어 나왔다. 그녀는 블랙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묶은 채 마이크 앞에 섰다. 조용히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저는 하윤정입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로 불렸고 누군가의 손녀딸, 그리고 이제는 제 이름으로 불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객석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을 들었다. 제가 겪은 건 단순한 시집살이가 아니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무시되는 공간, 내가 말할 수 없다는 걸 너무 빨리 배운 환경, 그리고 그 침묵을 미덕처럼 강요받는 자리였어요. 그녀는 떨림 없이 계속했다. 한 시장에서 옷이 찢긴 건 수치였지만 그보다 더 수치스러웠던 건 그 상황을 감내해야 할 숙명이라 믿었던 제 자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보았다. 그 안엔 다양한 얼굴이 있었다. 젊은 회사원 중년 여성 학생, 그리고 몇몇 남성들까지. 누구도 눈을 떼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닌 순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말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는 걸. 무대 스크린엔 사람의 자리 캠페인의 실제 인터뷰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윤정과 함께 일했던 여성들 도움을 요청했던 이들 바뀐 제도와 새로 도입된 내부 인권 규정들. 영상이 끝나고 조용했던 관객석에서 한 박자 늦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그 박수는 곧 전 관객의 기립 박수로 이어졌다. 그날 저녁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엔 윤정의 연설 영상이 빠르게 퍼졌다. 이 사람이 진짜 리더다. 복수가 아닌 변화로 응답한 사람. 찢긴 치마를 꿰매 세상을 걸은 여자. 며칠 후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공식 초청이 들어왔다. 여성 권익보호정책자문단 특별위원 제안이었다. 그녀가 서명했던 기업 내 윤리준수 문서는 이제 전국 유통기업으로 확대 보급될 예정이었고 그 첫 출발은 그녀의 제안에서 비롯되었다. 그날 밤 윤정은 어머니와 함께 시장 골목을 걸었다. 윤정아, 많이 달라졌구나. 네가 말하는 게 사람들을 움직이네. 엄마,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누군가 첫 단추를 꿰매야 하잖아요. 서울의 중심이 아닌 조용한 시장의 구석에서 옷자락이 찢긴 채 서 있던 한 여자는 이제 무대 위 조명 아래 존엄과 말의 힘으로 세상을 설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자신을 짓밟았던 그 시절 말하지 못했던 자신에게 괜찮아, 너는 소중해 라는 위로였다.